북한이 어제 오전 서해상으로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5발가량 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남 강경기조를 드러낸 지 하루 만이자 지난 5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한미일 국방장관이 미사일 경보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훈련을 정례적으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일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눌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4차 교섭이 어제 밤까지 8시간 동안 진행됐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포스코 일부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는 등 물류 차질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5에서 40mm, 경기 북부 등 많은 곳은 60mm 이상의 제법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활성 비타민을 알아? 먹으면 바로 빡 흡수가 쏙쏙 온몸에 쫙 피로가 싹 힘이 아로나민 골드 대세는 활성이야. 지금 뭐 하냐고? 산을 깨끗하게, 지구는 시원하게, 거기다 친환경 티셔츠로 자연과 친한 티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린야크, 블랙야크. 왜? 환전하는 거 깜빡했다. 오늘 사야 하는데. 깝깝하네. 깨비 있잖아. 오, 깨비. 투자를 뚝딱. 깨비증권, KB증권. 오늘도 메이킨. 먹을 땐 걱정 없다. 비울 땐 확실하다. 아침이 가볍다.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대한민국 누구나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레는 하루를 만드는 습관 아침엔입니다. 모두 주말 잘 보내셨나요? 월요일 아침 기분 좋은 시작이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하루 한 주를 열어드리겠습니다. 이도성 기자, 먼저 오늘 어떤 소식들 기다리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스윙 한 번에 석점 홈런으로 역전, 그리고 다음 타석 또다시 배트를 한 번 휘둘러 나온 만루 홈런.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을 야구 천재 키움 이정후가 해냈습니다. 프로 데뷔 6년 차에 처음 터뜨린 만루 홈런이었는데 프로야구 40년 만에 나온 역대 1000번째 만루 홈런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은퇴 시즌을 치르는 불혹의 롯데 이대호 역시 연타석 홈런으로 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스포츠 소식 준비돼 있고요. 안익은 기자, 아침엔 월드에서는 어떤 소식 준비돼 있나요? 북한이 어제 서해상으로 방사체로 추정되는 발사체 여러 발을 쐈다고 합참이 밝혔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강대강, 정면 승부를 언급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 그 의미 짚어드리고요.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에서는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미중 국방수장이 충돌했습니다. 네, 이 소식은 아침엔 월드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고요. 오늘 아침엔 라이프에서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무섭게 치솟고 있는 유가 현황은 어떤지 또 대책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6월 13일 월요일 아침엔 시작합니다.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남 강경기조를 드러낸 지 하루 만에 저강도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어제 오전 서해상으로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여러 발 쏜 걸로 확인됐습니다. 첫 소식 유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군이 8시 7분경부터 11시 3분경까지 북한 방사포로 추정되는 수개의 항적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해안 지역에서 서해상으로 구경 300mm 미만의 방사포 5발가량을 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5일 평양 순안과 함흥 등 4곳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4번째 도발이자 올해 들어선 19번째입니다. 합참은 우리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공조하면서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하며 이 같은 저강도 무력 시위를 벌인 데 대해 국가안보실은 어제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태효 1차장 주재로 신인호 2차장과 임상범 안보전략 비서관 등이 참석했고 회의 결과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됐습니다. 대변인실은 밤 11시를 넘겨 회의 소집 사실을 언론에 공지했는데 회의를 시작한 지 12시간 30여 분 만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변인실은 사거리가 짧고 고도가 낮은 재래식 방사포의 경우 관련 사실을 수시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을 감안해 안보실에서 기민하게 대응했지만 즉각 발표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8일부터 사흘 동안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한을 겨냥해 강대강, 정면승부 등의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고 이를 11일 관영 매체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화물연대와 정부 간의 4차 교섭이 끝내 결렬되면서 화물연대 총파업은 일주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4차 교섭에서 양측이 안전운임제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는 듯 했는데 막판 국민의힘의 반대로 회담이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물류 차질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가람 기자입니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4차 교섭을 시작한 건 어제 오후 2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파업 철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양측은 3차 교섭이 결렬된 다음 날 또다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7시간이 지난 밤 9시 반. 양측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에 대해 적극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잠정안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타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돌연 잠정 합의를 번복했다고 화물연대는 설명했습니다. 화물연대는 브리핑 자료를 통해 양측이 공동성명서 형식과 내용에 합의하고 보도자료 배포와 발표 시점을 조율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이 공동성명서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합의를 번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밤 10시 협상은 최종 결렬됐고 화물연대는 다시 무기한 총파업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한국경영자 총협회 등 31개 경제단체는 4차 교섭 직전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국가 물류를 볼모로 하는 극단적인 투쟁에 불과하다며 파업 종료를 촉구했습니다. 파업이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운송 차질로 인한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오늘부터 일부 공장의 가동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류 대란으로 출하하지 못한 제품을 쌓아둘 창고가 부족해서입니다. 지난 7일 파업이 시작된 이후 매일 약 2만 톤의 제품을 출하하지 못했고 이렇게 쌓인 제품이 약 11만 톤에 달합니다. 현대제철 포항 공장도 매일 9천 톤의 물량 출하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번 파업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 ILO에 서한을 보내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파업 사태에 개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JTBC 이가람입니다. 이렇게 물류 운송이 멈춰서자 곳곳에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술집들은 갖고 있는 술이 다 동날까 봐 걱정인데요. 파업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서윤 기자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은 하이트 진로 공장입니다. 현재 여기서 출고되는 소주량은 평소의 절반 이하입니다. 중간 물류 창고가 비자 일반 도매상은 공장에 직접 차를 몰고 와 소주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음식점으로 이제 배송하는 거죠, 주문대로. 지금 센터 쪽에 저희 서울 쪽에는 술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2층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맥주도 식당에서 보기 힘들 수 있습니다. 오비맥주 측은 맥주 출하량이 평소의 20%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식당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술을 팔고 난 이후가 걱정입니다. 도매 쪽에서 따로 이제 물량이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 다음 주부터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일단은 최대한 좀 물량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전국 각지 항구도 비상은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컨테이너를 싣고 와도 화물 이동이 없어 물건이 항구에 발이 묶인 겁니다.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지만 돌파구는 안 보입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약속이 없으면 파업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JTBC 장서윤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오늘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를 만납니다. 김 여사가 권 여사 측에 평소 고 노 전 대통령을 존경해왔고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는 김정숙 여사도 조만간 만날 예정입니다. 강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오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를 예방합니다. 이번 만남은 김 여사의 요청에 따라 양측에서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야권 인사는 JTBC에 김 여사 측에서 대선 이후부터 비공식적으로 연락이 왔다며 김 여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좋아해 참배도 하고 권 여사를 뵙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달 23일 고 노 전 대통령의 13주기 추도식을 앞두고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 내외는 모두 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각별한 마음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도식에 참석하진 않았지만 김대기 비서실장을 통해 권 여사에게 친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치에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죠. 그래서 권양숙 여사를 위로하는 말씀을 담았습니다. 김 여사가 역대 영부인을 예방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실은 비공식 일정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영부인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도 조만간 예방할 예정입니다. JTBC 강연입니다. 네, 이번엔 미래에셋증권 연결해서 한 주의 증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서상영 본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무려 전년 대비 8.6% 상승을 하고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6% 상승을 했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식품이 전월 대비 1.2% 상승을 했고 특히 에너지가 지난달에 2.7% 감소에 이어서 이번 달에는 3.9%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연료유가 무려 전월 대비 16.9%나 급증을 하면서 이를 주도했습니다. 이번 소비자 물가 지수를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는 여전하지만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 압력은 유지되고 있어서 연준의 더욱 공격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입니다. 이 여파로 이날 2년물 국채 금리가 무려 25bp나 급등을 해서 3%를 상회하며 주식시장 대부분을 하락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주식시장이 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까요? 일단 주식시장이 패닉에 빠질 정도로 급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둔화되고 있고 이번 물가 상승이 에너지 중심으로 급격하게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직후에 바이든 미 대통령이 고유가를 유지하기 위해 원유업체가 시추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에너지업체를 비판했고요. 이번 달에 에너지요금, 처방약, 운송비 절감을 위한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해서 향후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도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네, 미국 소비 심리가 또 급격하게 위축됐다는 소식도 있던데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번 높은 물가 이슈가 부각된 가운데 미국 6월 소비심리 지수는 지난달보다 크게 둔화된 50.2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특히 소비자 중에서 46%나 부정적인 전망은 인플레이션 때문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특히 가솔린 가격 상승을 얘기했습니다. 결국 소비심리 위축 또한 에너지 가격에 기인해서 향후에 국제유가의 흐름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월요일인데 이번 주 주목해야 될 이슈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시장의 관심은 현지 시각 수요일 날 발표가 되는 미국의 6월 FOMC 결과입니다. 시장은 50bp 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미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이후에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주목하며 급락했기 때문인데요. 시장의 전망처럼 50bp 인상에 그치고 파월 연준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더욱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하지 않는다면 주식시장은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각 수요일 날 발표가 되는 중국과 미국의 소매 판매 등 실물 경제 지표 또한 중요합니다. 결과에 따라서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이렇듯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들이 많아서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변동성이 지속되는 한 주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일정들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의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사거리가 짧은 북한의 방사포 발사는 대남용으로 해석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강대강 정면 승부를 언급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인데요. 한미는 핵실험 시 전략자산 전개 등 확장 억제 실행 방안 논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아침의 월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국제외교안보 심층 취재를 담당하는 안익은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 기자, 이 사거리가 긴 탄도미사일과 달리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 남한을 겨냥한 거라고 봐야겠죠? 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미국이나 일본을 겨냥했다고 할 수 있지만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방사포는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확실히 대남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해로 쏘았다는 것도 남한이나 중국 견제용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주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강대강, 정면 승부, 대적 투쟁을 언급한 직후 방사포를 쏘았기 때문에 더욱더 위협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미는 지난 토요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하는 등 북한의 핵미사일 전략화에 대비한 확장 억제 실행 방안 논의를 서둘렀습니다. 예. 7차 핵실험 준비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최근 동향을 함께 평가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함께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에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괌의 B-1B 랜서 폭격기나 핵추진 항공모함을 한반도 인근에 전개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고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한미일 미사일 경보 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을 시행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또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일본과도 진지한 대화를 나눌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공사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지난 주말 북한이 최선희 외무상과 이선권 통일전선 부장을 임명한 건 장기적으로는 협상을 준비하기 위한 몸풀기라고 해석했습니다. 2017년 극단적으로 대치했던 남북 한미가 이듬해 극적으로 화해를 했듯 대미 관계와 남북 관계 협상에서 잔뼈가 굵은 두 사람을 수장에 기용한 건 핵실험 이후 북한이 다시 대화와 협상에 나올 수 있다는 시그널이란 겁니다. 대화와 협상이 다시 시작된다면 좋긴 하겠지만 일단은 강대강 정면 승부라는 언급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좀 핵실험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에서 미국과 중국이 좀 부딪혔다고요? 네,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미중 양국의 국방 수장이 첨예하게 맞붙었습니다. We'll also stand by our friends as they uphold their rights. And that's especially important as the PRC adopts a more coercive and aggressive approach to its territorial claims. 如果有人胆敢把台湾分裂出去，我们一定会不惜一战，不惜代价，一定会打到底。 국방 외교 현장에서 외교적인 용어 대신 노골적인 언급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 소식도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중국 허베이성의 한 식당에서 여성 4명이 남성 7명에게 집단 구타를 당했는데요. 영상을 보면 남성들이 주먹질을 하고 밀치고 발길질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성추행을 거부해서 폭행을 했다는데 중국 네티즌들은 무차별적인 폭행을 한 남성들에게 중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공안의 늑장 출동까지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공안은 남성 7명 등을 빠르게 체포했습니다.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니 좀 믿기지도 않고요. 네, 지금까지 아침엔 월드 안익은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취임 1주년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내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친윤석열계 의원 모임인 민들레에 대해 대통령에 누를 끼칠 수 있는 행동을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소식부터 전다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준석 대표는 정권 교체부터 지방선거 승리까지 취임 1년을 성공으로 자평했습니다. 20만 당원에서 이제 80만 당원으로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저에게 주어졌던 역할은 이미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앞으로 남은 임기 1년은 이준석표 당 개혁이 활발히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자기 정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과정은 당연히 민주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제 의견의 색채는 더 강해질 것이다. 특히 과거 진박 논쟁 등을 언급하며 공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친이와 친박이 서로 공천 학살하면서 죽이던 경험에 젖어 있는 우리 당에 지금 4선 의원 이상은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저희는 다음 총선 또 죽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친윤석열계 의원들과 갈등을 빚은 것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공작들 좀 중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괴롭혔으면 이제는 꼰대 문화와 권위의식에서 더 빨리 탈피할 수 있을 때 친윤석열계 의원들의 모임으로 논란이 됐던 민들레 모임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대통령께 누를 끼칠 수 있는 행동 같은 경우에 좀 더 조심스럽게 기획했으면 좋겠다. 무리지어졌을 때 그 세력의 분화처럼 이런 식으로 진행되게 되면은 그거는. 당 윤리위원회에서 성상납 의혹 관련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에 대해 수사기관이 빨리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첫 공식 기자간담회를 연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계파 싸움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수박이란 단어를 쓰는 분들 가만두지 않겠다며 계파 싸움의 상징이 된 이 수박이란 단어를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팬덤 정치와 관련해서는 1000개씩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건 조직화된 공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소식 김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의 첫 공식 회사에서 꺼낸 건 수박이란 단어였습니다. 조심들 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다음에 불출마했기 때문에 누구 의식할 필요가 없거든요. 수박 이런 단어 쓰시는 분들 제가 가만 놔둘 겁니다. 겉은 초록색이지만 속은 빨간색인 수박. 겉은 민주당이지만 속은 국민의힘 성향을 띄었다는 의미로 쓰이면서 최근 민주당 계파 갈등의 상징이 됐습니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처음으로 이재명 의원의 책임론을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의원 지지자로부터 수박이란 공격을 받았고 이원욱 의원은 수박 맛있다며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수박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에 친이재명계인 김남국 의원이 조롱하지 말라고 비판하고 이원욱 의원은 눈 감아도 될 문제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첫 기자 간담회 직전까지 이어졌고 결국 간담회는 공개 경고로 시작됐습니다. 우 비대위원장은 팬덤 정치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습니다. 동시에 500개, 1000개가 들어오는 것은 약간 조직화된 공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팬덤 문화에 대해서는 당이 한번 건강하게 토론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선 전당준비위원회가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른바 검수완박법안 통과 과정에서 탈당한 민영배 의원의 복당에 대해선 아직 요청할 계획이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구운 빵에 소스를 올려서 햄버거를 만드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러시아 연방 탄생 기념일인 러시아의 날에 맞춰 러시아에서 철수한 맥도날드가 다시 영업을 재개한 건데요. 비록 이름을 맥도날드가 아닌 러시아식으로 바꾸고 대표 상품인 빅맥도 없어졌지만 서비스와 매장 환경은 기존의 맥도날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맥도날드는 지난달 중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면서 시장 완전 철수와 함께 자산 매각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러시아 사업가가 인수하겠다며 나섰고 러시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빠르게 영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달 말까지 러시아 전역의 매장 200여 곳을 다시 열 계획이라고 하네요. 지하철 선로에 추락한 남성을 구해낸 미국 청년이 착한 사마리아인으로 불리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남성은 싸움을 하다가 선로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선로에 흐르는 전류에 감전되면서 발작을 일으킨 상태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를 본 청년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몸을 던져 남성을 선로해서 끌어낸 건데요. 덕분에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위험을 무릅쓰고 나선 청년의 용기에 주위의 칭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갓 내린 커피의 향과 온기로 아침을 깨우는 분들 많으시죠?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이렇게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뉴질랜드의 한 바리스타가 만든 건데요. 풍성한 우유 거품 위에 정교한 이미지를 얹은 라떼커피로 미각과 시각을 함께 공략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화려한 색감은 물론이고요. 올록볼록 입체감까지 더해서 한 잔의 커피를 마치 예술작품처럼 탈바꿈시키는데요. 홀짝 마셔버리기보단 전시를 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근사합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이렇게 눈이 즐거운 커피라면 맛도 더욱 훌륭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AI가 픽한 세상, 제나가 전해드렸습니다. 음주운전의 논문 재탕 의혹까지 박순애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열고 검증해야 할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어서 이러다가는 청문회 없이 임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자세한 내용 성화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기한은 오는 18일입니다.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청문회를 해야 할 국회는 상임위원회도 아직 못 꾸렸습니다. 이런 분위기면 청문회 보고서 채택은커녕 청문회도 못 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통령은 열흘 안에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도 지나면 윤석열 대통령은 박 후보자를 청문회 없이 장관에 임명할 수 있습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01년 음주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사흘 전 발언으로 인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음주운전도 뭐 언제 한 거면 뭐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그 가벌성이라든가 뭐 도덕성 같은 거를 다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주운전 뭐 그 자체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교육계는 싸늘합니다. 올해부터 교직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더 엄격해졌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징계를 받으면 교장 승진이 안 됩니다. 교원을 임용하고 승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부 장관이 과거에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교원들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박 후보자는 이미 발표한 논문을 또 다른 학술지에 실은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자질 논란에 휩싸인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되면 반발 여론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피해자들의 합동 발인식이 어제 엄수됐습니다. 유족들은 희생자들이 운구차에 실릴 때마다 가슴을 치며 절규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가족들은 아직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 변론도 마다하지 않았던 변호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검은 리무진은 피해자 5명을 차례차례 싣고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착한 놈 먼저 데리고 가나? 억울해가 우야노? 모두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고 밥 먹었던 식구들입니다. 사고 당시 사무실을 떠나 있어 화를 면했던 동료 변호사는 사건 이후 한숨도 잠을 못 자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이분들한테 들어가 되도록 해야 내 의무 아니겠나. 국과수는 범인과 피해자 7명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질식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당시 CCTV를 보면 방화범이 사무실에 들어간 지 23초 만에 불꽃이 일었고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경찰과 국과수의 정밀 감식 결과 방화범은 범행에 쓸 휘발유를 유리병에 미리 담아가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방화범 A씨의 범행 전 동선을 따라가며 휘발유를 산 시점과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유소 등을 탐문했지만 아직 구매처를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따른 재산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비관했던 A씨가 벌인 계획 범죄로 보고 그 과정을 쫓고 있습니다. 또 변호사와 사무장 등의 배에서 나온 흉기에 찔린 상처와 현장에서 나온 흉기 등을 감정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국제유가가 다시 12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기름값이 무서워서 차를 놔두고 대중교통 이용한다는 분들도 요즘 많은데요. 유가를 잡을 대책은 있을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5주 연속 상승세고 또 휘발유는 10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이 2,068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딱 10년 전이에요. 2012년 4월 이후에 최고가를 이제 경신했다. 그래서 10년 만에 또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놀라운 게 그 전날, 그러니까 11일에 이미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네. 하루 만에 또 최고가를 경신하다 보니까 야, 앞으로 더 기름값은 오를 수밖에 없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휘발유만 오른 것이 아니라 경유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2,067원 평균 가격이거든요. 역대 최고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유류세 인하율 확대를 했잖아요. 그때 잠깐 내렸다가 5주 연속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부가 유가를 잡는다고 지난달에 유류세 인하율을 좀 네. 확대했었잖아요. 30%로, 20%에서 30%로. 근데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가 봐요. 맞습니다. 유류세 인하폭을 20에서 30% 확대를 하면서 휘발유 가격은 83원, 경유는 한 58원 정도 절감 효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번 달 들어와서 화물차, 버스에 주는 이런 유가 보조금도 확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5주 연속 계속 올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책적 효과들이 상쇄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문제는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기름을 거래하는 싱가포르 선물거래소에서 거기서 거래를 하고 한 우리나라 주유소 가격이 한 2주에서 3주 정도 시차를 두고 이제 가격에 반영되는데 예. 지금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유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거든요. 한 달 동안. 그러면 2주 후에, 3주 후에 우리나라의 주유소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계속적으로 기름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정부가 또 추가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 아예 없을까요? 사실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정책들이 이제 나올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뾰족한 방법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시각에서는 이제 유류세 인하폭을 더 늘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유류세의 인하폭을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이건 개정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 동의가 좀 필요하고요. 또한 일각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바로 유가 환급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많이 기억하실 텐데 이명박 정부 때 뭐 유가 환급금이라고 해서 국민들에게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 돈을 돌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유가 환급금이 뭐 필요하다 얘가 나오고 있지만 물가를 자극하겠죠. 무엇보다 지금 추경이 진행된 마당에 예. 재원 마련이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 환급금도 사실 현실적이지 않다 얘가 나오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대외 변수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빨리 진정이 돼서 대외적으로 유가가 진정이 돼야지만 이 문제는 풀릴 수 있다라는 게 근원적인 어떤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미국에서는 이제 휘발유 가격이 사상 처음 갤런당 5달러를 돌파를 했고, 네. 그러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정유 회사들을 비판하면서 좀 증산을 하라고 압박을 가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네. 미국이 증산을 하게 된다면 해결이 좀 될 수는 있나요?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미국 정유업체들이 과연 증산을 할 것이냐, 사실 비판적인 목소리가 더 많고요. 아이러니하게도 바이든 대통령은 친환경 에너지를 굉장히 강조를 했었죠. 증산이 아니라 석유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뭐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워낙 석유 가격이 높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증산을 하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고, 그러면 간단한 시그널입니다. 생각해보면 미국도 산유국이잖아요. 예. 그럼 미국에서 기름을 더 많이 뽑아내면 되는데 그러네요. 정유업체들이 수익성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오죽하면은 하나님보다 더 많은 곳이 정유업체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 지금 정유업체들이 최대 수익을 누리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증산에 굉장히 소극적인 반응으로 가고 있죠.
결국에는 이제 사우디를 방문해서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증산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라고 이제 시각에선 보고 있고요. 과연 이게 사우디에 가서 증산에 대한 어떤 정책적 효과들이 나올지는 지켜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그냥 전쟁이 끝나기만을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건지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좀 저희 서민들이 네. 조금이라도 기름값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차 안 온도를 좀 낮춰주시는 건데 보통 우리가 차를 탔을 때 한여름 때 뜨겁잖아요. 그럼 실내 온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1, 2분 정도 창문을 열어서 더울 연기를 좀 빼주고 에어컨을 트시는 방법 예.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연비 운전 방법인데 이게 예열을 보통 하게 됩니다. 차를 탔을 때. 그게 아니라 저속 RPM으로 서서히 출발하는 방법. 그러면서 이제 안전 운행을 하시는 거. 이것도 좋은 에너지 효율에 굉장히 좋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경제 속도 운전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경제 속도가 뭐냐면 연비가 가장 좋은 속도거든요. 보통 2000cc 미만은 60km 정도가 되고요. 2000에서 3000cc가 70km. 3000cc 이상이 80km 정도가 경제 운전 속도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운전해 주는 것이 굉장히 안전운도 좋고 경제 연비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 말고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지만 네. 그래도 유류비 아낄 수 있는 팁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 회원국의 지난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평균 9.2%로 1998년 9월 이후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밀과 식용유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같은 기간 식료품 물가는 11.5% 상승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인접 국가들의 물가가 가장 많이 오른 가운데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4.8%로 나타났습니다. 르노코리아 자동차가 오는 2026년 국내 시장에 전기차 출시 계획을 확정하고 조만간 본격적인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CEO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배터리 가격 등을 고려하면 2026년은 전기차를 내놓기 가장 적절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르노코리아 차의 지분을 인수한 중국 지리차 그룹에 대해서는 르노코리아 차 경영에 지리차 그룹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5에서 40mm, 경기 북부의 경우 많은 곳은 60mm 이상의 제법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침엔 JTBC